한국항공사 정부지사 오충서입니다. 오늘은 한국 최고의 전통 명문과 부자였던, 지금도 부자신가요? 네. 간성 전영필 선생님의 장손이십니다. 제가 작년에 성대 파견 가서 한 2,000권 정도 책을 빌렸는데요. 그 중에서 단 한 권이라면 간성 전영필 선생님의 일대기를 쓴 이충현 선생님의 책인데요. 제가 이분을 초청한 거는 미술관장이라서 초청한 건 아니고요. 저기 NFT부터 해서 그 각종 메타버스, 얼마 전에는 또 커뮤니티라는 또 용어를 가지고 팬덤 그룹을 형성하셨어요. 우리 전인권 소장님이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몸도 빨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그 간성미술관 일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한 것도 뭐 근 20년 정도 되어 가는데, 특히 조금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던 10여 년 동안 제가 가장 중점을 둬서 시도를 했던 것이 어떻게 하면은 국내외에 있는 이런 많은 분들에게 우리의 이런 정말 빼어나고 아름다운 우리 문화에 대해서 알리고 또 사랑을 느끼게 하고 또 그걸 애호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좀 정말로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만한 이런 문화를 많이 갖고 있는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까 하는 그런 고민과 또 그것을 위한 이제 실천, 이렇게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한 5년 동안 서울에 있는 이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10차례의 전시를 하기도 했고요. 혹시 여기 그 전시에 와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많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4K 해상도로 뭐 후민정음 해례본이라든지 미인도를 찍어서 미디어 작품으로 해서 미디어 파사드에다가 쏘기도 하고, 이제 그 대나무 숲에 아마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쉬쉬쉬 하는 굉장히 그 칼 스치는 것 같아 아주 날카로운 그런 바람 소리가 나요. 영상, 음향하고 합쳐서 원작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전시는 저희가 최초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VR 무비 있죠. 그때 이제 VR 붐이 막 일기 시작하셨는데 보호미술 문화재를 주제로 해서는 아마 최초의 VR 무비였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이제 그걸 만들어서 전시에도 활용을 했고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입상을 했었고, 안타깝게도 썬데스에서 입상하지는 못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런 시도 끝에 사실은 재작년이죠. 2021년 가을에 후민정음 해례본을 가지고서 가장 상징성이 있는 유물이기도 하죠. 저희가 이제 그 해례본 NFT를 민팅을 했고요. 간성 메타버스 뮤지엄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변화를 하고 적응을 하고 또 가능하다면 선도하지 않으면 사실 어떠한 기업이든 기관이든 미술관 박물관을 포함을 해서도 생존하고 발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변화에 적응을 하고 또 가능하면 선도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땔감 5억 원, 찢어진 책 30억 원, 낡은 술병 60억 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물건에 전 재산을 쏟는다고요? 일제강점기 우리 문화유산을 지켜낸 간송 전영필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영필 선생님은 이제 일제강점기 마지막까지 이제 독립에 대한 광복에 대한 신념을 버리시지 않았던 분이시죠. 그래서 사실 간송이 하셨던 일들은 어떤 분들은 이제 미술을 좋아해서 이런 예술을 좋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모으는 그런 콜렉터, 수집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런 이 수집가하고는 좀 다른 면이 많았던 그런 이제 수집가, 예술가, 교육자이기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이제 많은 사실 그 일화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맨 꼭대기에 있는 저게 이제 후민정음 해례본의 용자래 페이지입니다. 일제가 태평양 전쟁으로 치닫던 1938년이죠. 이 조선 총독부에서는 이 많은 어용학자들을 동원을 해서 이제 한글 폄훼를 시작을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일본 고대 문자를 베꼈다는 주장도 했었고요. 심지어는 이제 일본에서 나온 오래된 그 비석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조작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몽고의 파스파 문자를 그대로 베꼈다. 뭐 파스파 문자도 분명히 세종대왕께서 창제를 하실 때 참고했던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은 많이 체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다릅니다. 사실 그때 이 세종실록에 보면요, 세종께서 한글을 창제하시고 나서 이제 1443년에 46년에 이제 그 지편전 학자들한테 이제 그걸 이제 요구를 해갖고서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한글의 모든 것, 훈민정음의 모든 것을 이 해설한 그런 이 공식 해설서를 만들었다는 기록은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해례본이라는 책 자체가 그 당시에 발견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시절에 그렇게 금지를 하고 있었고, 사실은 간송이 이걸 수집하신 게 1940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42년도에 조선총독부가 저질렀던 이제 그 조선의 학회 사건, 조선의 학회 사건 같은 걸 보면 정말 수십 명이 체포가 되고 투옥이 되고 몇 번 돌아가시고 뭐 이런 정말 처참한 사고까지 일어났던 걸 보면은 이런 해례본을 가지고 있다든지 찾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을 수가 있다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통 굉장히 비싸고 아주 귀한 책 같은 게 한 500원 정도에 팔리던 시절인데, 그냥 감각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당시에 경성에, 서울에 있는 꽤 괜찮은 기와집이 한 1,000원 정도 하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 반 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거간이 간송께 이건 정말로 특별한 책이니까 1,000원을 주셔야겠다 라고 했는데, 간송께서는 10,000원을 주겠다. 그리고 수고비 1,000원을 따로 챙겨주겠다. 그러니까 11배의 가격을, 이상한 사람이죠? 제안을 했던 가격에 11배를 주겠대요. 근데 사실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제일 중요한 이유, 진짜 위험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갖고 와라. 그 정도면 목숨 걸만한 액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해례본이라는 거는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우리 민족의 뭐 창의력이라든지 뭐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사실 홍익 인간의 정신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담아져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유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대우는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낼게라고 한 다음에 그냥 가져온 게 아니고요.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거는 이제 짐작할 수가 있는데, 1년이 넘게 걸려서 결국은 손에 넣으셨고요. 더 중요한 건 이거 손에 넣으신 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간송께서는 이거를 손에 넣자마자 서지학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옛날 책에 대한 기록이나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한글학자, 30, 40대의 이제 젊은 소장파 서지학자 1명, 그 다음에 한글학자 1명을 초대를 해갖고서 이거를 필사를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베껴쓰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 그 2개의 필사본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한글학회에 있고요. 그 당시 이제 조선학회죠. 근데 그걸 가지고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문에다가 그걸 연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 해례본이 드디어 안동에서 발견이 됐다. 그 내용에 의하면 이렇고 때문에 이런 원리로 이제 만들어졌고 이렇게 활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그 내용을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밝힌 거예요. 그리고 그 신문은 연재를 끝난 다음에 2주 정도 있다가 폐간이 됐는데, 어쨌든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 또 하나는 1945년에 우리가 이제 드디어 광복을 맞이한 다음에, 거의 광복 맞이하자마자 집에 조선학회, 그 당시는 아직까지 한글학회가 아니었으니까 이름이, 그 간부들을 초대를 해갖고서 이걸 공개를 합니다. 그때 연재됐던 이런 것들이 여기 있다라고 해서 1946년에 최초의 영인본을 만듭니다. 사실 근데 단순한 수집가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영인본들을 만들어서 뿌리면은 어떻게 보면 원작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니까요. 처음부터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죠. 간송이 이 일을 왜 하셨는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가장 상징적인 유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첫 번째 NFT를 발행을 할 때, 민팅을 할 때 그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 NFT의 이제 그 백서 표지인데요. NFT 블록체인이라는 이제 그 장부를 적는 이제 기술 같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숙제는 할 수 있지만은 그것에 이 번호가 붙은 그 번호를 위조할 수는 없는 이런 그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미디어 작가들이나 아니면 디지털 작가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팬덤을 이렇게 만들고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아주 유용한 이제 빌딩 블록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가능성을 봤고요. 이 훈민정음 한정판 NFT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합니다.
물론 이제 그 유물이 갖고 있는 그 무게도 있고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 100개만 만들어서 그 지금까지 80여 년 동안 간송미술관에서 해왔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또 동시에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익숙한 분들이 저희 후원의 커뮤니티에 좀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미술관 박물관이 만들어낸 우리 세계 최초의 이런 그 아트 베이스 NFT, 문화재 베이스 NFT이기도 하고 해갖고서 테즈워드라는 게 이제 블록체인 쪽에서 이제 국제 상이에요. 첫 수상자가 저희 그 후민정음 NFT이긴 합니다. 작년부터 이제 간송 메타버스 뮤지엄이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이 프로젝트의 이 시작을 저희가 이 회원 전신첩이라는 이제 회원 신윤복에 이 작품이 30점이 들어가 있는 이 화첩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셨을 그림도 있을 거예요. 여기 단오풍정이라든지.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은 색채가 굉장히 화려하죠. 그리고 이 안에는 18세기 한양 부근의 사람들의 많은 아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삶들이 하나하나 녹여들어 있고요. 심지어는 이 30점의 그림들을 하나하나가 짧은 드라마로 만들어도 될 정도로 스토리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통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라는 건요, 이런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이제 NFT를 포함을 해서 디지털 기술이라는 건 사실 문화재가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그런 제한점들을 없애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건 그림, 종이에 그려진 그림이잖아요. 100일 동안 전시를 했으면 보통은 24개월 정도는 어둠 속에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게 안정이 되거든요, 다시. 근데 이걸 이렇게 디지털화하면요, 그런 거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심지어는요, 동시성이라는 것도 시간과 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봤던 이 그 30점 중에 한 점이 바로 이 단오풍정이라는,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거는요, 여러분 마블 코믹스 아시죠? 흑여석 작가라는 이제 우리나라 작가분이 2021년에 마블 코믹스 표지를 그린 겁니다. 굉장히 인기 좋았어요. 이거 아마 몇십 년 지나면 굉장히 큰 콜렉터블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평이 되게 좋았습니다. 저기 보시면 사실은 이 동자승 두 명이 여기서 이렇게 숨어서 보는 게 이제 여기서 고블린이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코믹한 이런 그 이 코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실은 통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회원 전시점 NFT를 제작을 어떻게 했는지 프로세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류 유물들은 촬영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규정들이 있고요. 그 규정들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규정을 지켜서 촬영이 이렇게 되고요. 아시겠죠? 원작을 보시면 정말 색상이 아름답고 화려한데 그거를 디지털로 옮겨서 화면을 볼 때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그거를 정확하게 재현해내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이것도 지금 제대로 나온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서 마치 메이저리그나 NBA의 이제 베이스볼 카드 같은 걸 만들듯이 컬렉터블 카드로 만든 거예요. 많은 작가들, 디자이너들, 뭐 영상 제작자들, 뭐 심지어는 음악까지도 이것을 이제 주제로 해갖고서 무대를 꾸민다든지 퍼포먼스 아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갖고서 이제 페이스 2, 페이스 3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이걸 알려나가는, 즉 바꿔서 얘기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회원 전시점의 팬덤을 만들어가는 팬 커뮤니티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시도가 여기 보이시는 이제 더 샌드박스라는 메타버스 하고의 이제 협업입니다. 지금 더 샌드박스 플랫폼에서 저희가 이제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 아까 보셨던 그 간송, 혹시 성북동 간송미술관 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간송미술관이고요. 저 양반이 저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물감을 얻어서 이렇게 방금 뒷모습 나왔던 사람이 회원이래요. 사실은
이렇게 해갖고서 이제 퀘스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미션을 이렇게 클리어를 하고 여기가 이제 간송미술관을 중심, 보아각 건물을 중심으로 해갖고서 해원에 이 해원 전시에 나왔던 이런 그 풍경들이 이렇게 꾸며져 있는 겁니다. 이 저작거리에서는 이렇게 커스튬을 사갖고서 자기가 돌아다니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자기가 원하는 옷을 또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옷을 사갖고서 입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해서 퀘스트를 깨면요, 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다노 클럽이라는 클럽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 게임 자체는 거의 다 만들어졌고 이 더 샌드박스의 알파 시즌 4가 올해 아마 상반기, 아마 여름쯤 시작될 것 같은데 거기서 아마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게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 미덕생활이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미덕생활, 그러니까 미술 덕후 생활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미술을 사랑하는 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좀 재미있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조미 씨, 홍진경 씨, 임수정 씨,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갖고서 나레이션으로 도와주시기도 해갖고서 그냥 도슨트하고 같이 어떤 전시를 보는 것도 재미있고 그림 보는 것도 재미있지만 그거 이상으로 또 재미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 부분이니까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은 구독하시고 뭐라고 하죠? 좋아요, 알람 설정. 사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지금 아까 보셨던 그 하얀 건물 성북동에 있는 간송미술관도 지금 저희가 보건공사 중이고요. 올해 말에 공사가 끝나고 내년 봄에 재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또 대구 간송미술관이 또 지금 지어지고 있고 역시 내년 5월 정도에 개관을 한 계획을 가지고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또 모델이기 때문에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그 준비가 되고 그 기회가 왔었을 때 제일 먼저 퍼져나가는 것들은 그렇게 준비해왔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뉴 미디어라든지 메타버스,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것들을 도입하는데 정말 힘들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아까도 계속 몇 번은 반복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게 미술관과 박물관, 간송의 미래니까요.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의 분들이 더 편안해하는, 더 자연스럽게 느끼는 그런 미디엄과 그런 그 포맷으로 계속해서 접점을 늘려나가면서 또 계속해서 이걸 더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은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